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기간이라 많이 오셨네요. 예, 모두 합격하실 겁니다. 이런 게 의지죠. 합격에 대한 강한 의지에. 꼭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모두 합격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설 선물로 보고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지적법 모두 맞췄죠. 지적법을 모두 맞췄는데 지적법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제 4주간 했는데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1, 2월에서 3, 4월, 5, 6월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 깊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지적법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적법 우리가 했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했던 내용이 다 이해가 못했던 부분들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요. 3, 4월에 이해하시면 되고 3, 4월에도 이해 못했던 부분 5, 6월에 이해하시면 되고 5, 6월에 이해 못했던 부분 또 7, 8월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복습할 필요 없이요. 이렇게 계속 지적법은 그렇게 점점 쉬워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적법을 처음에 할 때는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쉬워지는 것이 이제 지적법이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등기법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적법 마지막 시간에 했던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확인을 해 보고요. 중요한 내용을 한 다음에 오늘 이제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죠. 자, OX요. 이제 중요한 자주 나오는 그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 자, 등록사항 정정 신청입니다. 때는 등록서 정정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뭐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등록사항 정정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측량 성과도를 측량은 하되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등록사항 정정만 측량 성과도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인접토지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면은 그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청해서 정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1번은 맞죠. 2번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필지 면적 증감 여부를 불문하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자, 면적 증감을 불문하는 게 아니죠. 면적 증감이 없는 경계의 위치 정정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정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경계의 위치 정정만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자, 3번은 신규 등록을 제외한 1, 2번은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정이고요. 자,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의해서 정리한다. 자, 이거 3번은 소유자 정리죠. 자,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 서류에서 정리한다. 물론 신규 등록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규 등록을 제외해서 거기에 토지 소유자 이 부분이 체크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 근데 가끔씩 말을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뭐 토지 표시의 변경 사항은 이래 버리면 틀린 것이죠.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등기 관련 서류에 의해서 정리한다. 그게 맞죠. 4번은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토지의 표시예요. 자, 이 토지의 표시를 체크해야 되겠죠.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를 먼저 하는 거죠. 정리를 해서는 안 되고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등기관서에 먼저 통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등기관서에서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고 나면은 그 완료 통지서가 들어오면은 그때 비로소 소유자를 정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한 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부터 하고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통지하기 전에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자,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15일이죠.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으면은 등록하고 바로 이제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되고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이 되는 거죠. 30일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은 이제 지적 측량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지적 삼각점 성과요.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두는 것이 지적 삼각점이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 이때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지적소관청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죠.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지만은 지적소관청을 상대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나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군점은 이제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6번이 틀렸죠. 그리고 7번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그리고 검사 기간은 4일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초 측량할 시간을 가산해 준다는 거죠. 시간을 가산해 주는데 얼마나 가산해 주냐는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더 가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4일씩을 가산해 주고 1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4점마다 다시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은요. 7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8번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경계보건 측량을 실시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의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했을 때는 검사를 받지만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를 지상에 복원한다든지 또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이제 지상에 그 지적공부의 경계와 대비하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즉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이것은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검사를 받지 않죠. 경계복원 측량이기 때문에 지적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9번은 지적측량 적부심사인데요.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 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면은 자 그때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는 이제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고요. 일단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뭐 60일, 뭐 90일 이런 것들은요.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암기가 되니까요. 천천히 아셔도 돼요. 절차적인 큰 흐름 절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복습 안 하시고도요. 대충 그래도 반 정도는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3, 4 반이 아니라 3개만 맞추셔도 돼요. 3개만 맞추시고 그리고 이제 5, 3, 4월에 또 이제 5개까지 맞추고 이제 7, 8월에 7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9월 올라가면 10개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지적법은 그러니까 뭐 따로 복습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되는 등기법은요, 조금 좀 다릅니다. 등기법은. 지적법은 이렇게 깊이가 그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등기법은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게 등기법입니다. 여러분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하면 할수록 막 깊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쉬워 보이는데 점점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등기법이 그래요. 등기법이. 자, 그런데 그래서 등기법은 우리가 점수를 뭐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요. 지적법을 먼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면은 지적법에서 등기법에서 12문제 중에서 6에서 8개만 맞아도 확실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개만 목표로 해도 충분하게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보니까 등기법은 너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지적법은 10문제 이상을 반드시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니까요. 좀 꼼꼼하게 보셔서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등기법을 너무 꼼꼼하게 보다 보면은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부분은 살짝 제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8개 정도 목표를 하시면은 충분히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법은요, 이제 민법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을 하게 되는데, 등기법은 같은 공시법을 해서 지적법과 등기법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등기법 하는 과정에서 지적법 내용은요,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나옵니다. 거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연결이 되고, 등기법 하다 보면은요, 다 민법이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민법이. 그래서 민법과 등기법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등기법은요, 같은 공시법으로 지적법과 있지만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에요. 민법의 부속 법률. 이 등기라는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요, 민법에 나와요. 여러분 민법 물권법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물권법 186조 187조 여기서 등기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부속 법률로서 부동산 등기법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등기법은 그냥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그래서 민법하고 계속 함께 갑니다. 계속 함께 가서, 그러니까 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게 어려운 게, 민법을 공부를 한 다음에 등기법을 해야 되는데 민법과 등기법을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기법을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민법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등기법도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제 점점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법을 볼 때는 그러니까 공시법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그래서 민법의 심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민법의 내용을 뭔가 이용을 해가지고 등기법을 이해를 해야지, 민법하고 등기법을 별개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의 결론과 등기법의 결론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밥이 소유자인데 등기법에서는 을이 소유자고,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돼요? 민법에서 갑이 소유자고 등기법에서 을이 소유자 돼버리면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민법이 상위법이에요. 민법이 상위법이니까 민법에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등기법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등기법 이제 보죠. 자, 212페이지에서는 제1장에서 부동산 등기 개관 이렇게 있는데요. 제1장에서는요, 등기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1장의 내용은 거의 민법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 1장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스킵하듯이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등기의 전체적인 개관이기 때문에 등기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적법 1장도 그냥 넘어갔죠. 지적법을 다 알면은 1장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등기법 1장도 등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너무 깊게 보실 필요도 없고, 또 민법과 겹치다 보니까 민법의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16페이지 보시면 제1절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 개설해가지고 가장 먼저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개념은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서요. 그 국가기관에는 등기관이라는 이제 공무원, 등기하는 공무원이 있겠죠.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그 장부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보통 이제 변동 이렇게 표현하죠. 권리 변동,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 또는 기록하는 자체, 이런 것이 등기죠. 등기. 그래서 등기는 우리가 권리관계, 권리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 바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리관계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보시면 부동산 등기란 해서 개념 있죠.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여기서 이 법이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고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기록되는 보조기억장치, 가로는 안 보셔도 돼요. 보조기억장치인, 그래서 파란색으로 나오죠.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부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종이로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도 종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는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등기부 그러면은 어떤 장부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장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전산화 돼 있는 이 디스크 있죠. 디스크. 이 디스크 컴퓨터 안에 이제 하드 디스크가 있죠. 그렇죠? 디스크 저장 장치가 있는 거죠.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근데 이 디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디스크를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해요. 인간의 이제 기억을 보조해주는 보조 기억 장치. 이 디스크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디스크 하는 거예요. 요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러 가면은요, 뭐 종이로 된 걸 복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디스크에서 바로 출력해 주는 거죠. 출력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라고 하고요. 이게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이제 그 디스크로 존재하는 것이 종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등기부 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들이 쭉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자료들 등기부 이 디스크 자체가 등기부니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등기법에서는 개념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지적법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개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법 시험 보는데 그 권리 개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등기법은 민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이런 거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요. 등기부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등기부 안에 있는 부본 자료라고 합니다. 부본 자료.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해요.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을. 그럼 여기에는 이제 등기부 부본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 등기에 관련 자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겠죠. 이 자료들을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개별 부동산, 뭐 역삼동 100번지 이런 특정 부동산, 특정 뭐 토지라든지 특정 건물에 대한 등기부 부본 자료 이것을 특히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등기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면 등기부 안에는 여러 개의 이제 등기 기록들이 있겠죠. 모든 토지, 건물들에 대한 이제 등기 기록들이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등기부 떼러 갔다 그러죠. 등기 기록 떼러 왔습니다. 하지 않죠. 등기부 떼러 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혼동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엄격히는 이 디스크 자체를 등기부라고 하고 그 안에는 일개 하나의 특정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등기부 떼러 왔다, 뭐 등기 기록 떼러 왔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명칭은 정확한 명칭은 이런 것들 이제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기록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등기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뭐 용어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만 잘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양가로 2번 보시면은요. 부동산 등기에 기능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부동산 물건을 공시하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이 될 것이고 3번 보시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처분 요건이 될 것이고요. 4번 보시면 부동산 물권 및 부동산 채권에 있어서의 대항 요건인데 여기서 부동산 채권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대차 시간에 공부하실 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 사람이 임대 임차인이 되는데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 할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가 되어야 이 사람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건 등기가 성립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임대차 등기 없이도 이 사람은 임차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이 사람은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 없이도 이 사람은 임차권을 갖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채권은 어떻습니까? 이건 채권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는 대신에 이 사람의 임차권은 오로지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따라서 만약에 갑이 그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되겠죠. 신소유자. 자, 신소유자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들어왔더니 을이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벽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소유자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가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임차권자니까 못 나간다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병은 소유자잖아요.
소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등기가 돼야 되죠. 대신에 소유권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을한테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을은 채권이기 때문에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병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을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차인의 어떻게 지위가 굉장해. 주인 바뀔 때마다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지위가 불안한 거죠. 그러나 소유자 입장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물건 살 때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공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병이 우선을 될 것이냐 을이 우선해 줄 것이냐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에 있어서 일단 소유자를 더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병이 보호되니까는 임차인이 굉장히 지위가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임차인의 지위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만약에 이 임차 대상이 되는 것이 부동산이었을 경우에는 을에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기할 수 있는 어떻게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다. 자, 등기를 통해서 이제 공시가 되는 거죠. 내가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를 하는 거죠. 자, 공시가 돼 있으니까 병이 물건 살 때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겠죠.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가 되면 을은 이제 병한테 대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등기는 어떤 기능입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한 기능이죠. 등기가 없어도 임차권은 성립을 하지만 지 임차권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도 주장하기 위한 그 대항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등기들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이렇게 대항적 요건, 대항적 의미만 갖는 등기들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채권 중에서 이렇게 임차권이나 환매권. 나중에 여러분이 또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또 4번에 이제 부동산 물권은요. 물권은 원래 이제 성립 요건이 되지만은 당사자들 간에 그 물권을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약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약사항들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당사자들 간의 특약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나 그런 특약들을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에게도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항적 효력,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다 민법에서 했던 내용 동일하게 합니다. 등기법은 반 이상은요 민법과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과. 자, 그래서 민법에서 이해 못했던 것들은 뭐 등기법에서 오히려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서로 봉화지정이에요.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양가로 3번에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은 우리가 민법 등기법을 다 알면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니까 기억하시면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거기 그 특징에서 2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고 또 민법에서도 여러분 공부하시겠지만 6번 보시면은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등기에는. 그러니까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이 물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시의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물권은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공시할 필요가 없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다 공시를 해야 된다. 이게 공시의 원칙이죠. 그러면 이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그러면 보호할 것이냐에 있어서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했지만은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을 경우, 즉 등기는 돼 있지만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보호가 되지 않죠.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하시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지만 공신의 원칙은 부정된다. 자, 뭐 뒤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공신의 원칙은 일단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218페이지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죠. 자, 그러면 등기 이제 개념을 봅니다. 개념.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제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기소란 무엇이냐?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등기소와 관련된 것은 하나만 체크만 해 두시죠. 219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관할 위반의 등기 여기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됩니다. 자, 등기소도 관할이 있어요. 관할이. 그래서 자기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만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권한 없는 등기소에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의 등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는 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 이제 등기관이 등기한다라고 했을 때 219페이지에서는 이제 등기관의 개념이 나오죠. 하단에 보시면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 공무원이다. 그런데 등기관과 관련돼서도 거의 시험 문제 출제되잖아요.
이 등기관은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요. 양가로 2번 그 220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2번만 체크만 해두세요. 지금 1, 2월에는요, 그 1장의 내용은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고요. 우리 4주밖에 못하기 때문에 3, 4월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적법은 4주간을 했는데 3, 4월부터는 지적법은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3주를 하고 3, 4월부터는 등기법을 5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빠진 부분 좀 이것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 할 거예요. 3, 4월, 5, 6월 때는 이제 등기법 시간을 좀 늘려서 할 거고 지금은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자, 220페이지 보시면 등기부가 있죠. 요거서부터는 이제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기부는 자, 결국 우리 공시법은요. 우리 지적법은 뭘 다룬 겁니까? 결국 지적 공부 다룬 거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지적 공부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바로 다시 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적법은 그냥 지적 공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 보는 법 다루는 거죠. 그러면 등기법 뭐 다루겠습니까? 등기부 다루는 거예요. 등기부. 등기부. 그래서 가장 그 포인트가 여기는 지적 공부 그다음에 등기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좀 알아야겠죠. 자, 등기부의 이 개념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하고, 2번 보시면 이와 구별하여 등기부 부본 자료를 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 이 보조기억장치가 이제 등기부가 되는 거죠. 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부본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기록이란 이제 한 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이제 등기 정보 자료 이런 것들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등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그러면은 등기부에는 크게요. 일반 등기부가 있고 넘기시면은요. 구분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222페이지 양가로 3번에 구분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이 구분 건물 등기부, 그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요. 아파트나 상가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상가는 어떻습니까? 한 동의 건물 구분해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 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파트나 상가는요, 좀 복잡합니다, 더.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는요, 이 구분 건물 등기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구분 건물 등기부는 여러분이 민사특별법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구분 건물을 다루는 거예요. 이 구분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법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등기부를 보는 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을 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민사특별법을 아마 3월 정도에는 특강 형식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할 거예요. 아마 민법 선생님이 하실 거고 그러면 그걸 한 다음에 우리가 요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건물 등기부는 3, 4월에 봅니다. 3, 4월에.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은 나중에 하고요. 토지나 그래 한 동의 건물 그러니까 그 주택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220페이지 보시면은 일반 등기부 해가지고요. 일반 등기부. 자, 등기부의 종류는요. 자,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때문에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자,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민법에서 개념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건물뿐인 것이죠. 원칙적으로. 건물뿐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와 건물 두 개의 등기부만 있습니다. 보통 이렇죠. 물법에서 이제 소유권 시간에도 나올고 할 텐데 갑이요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습니다. 토지가 있으면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지표면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 아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위 아래 전부 다 토지 소유권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자갈, 나무, 꽃 밑에 있는 뭐 흙, 밑에 있는 지하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토지의 다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위아래 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토지 소유권을 넘기면은 위아래가 다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죠.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소유권 하나면 위아래가 다 미치는 것이지만은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것이 토지 위에 있는 것 중에 건물이죠.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은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건물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토지 밑에 있는 것 중에서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일한 예외가 미채굴의 광물이죠. 광물. 이것은요.
광물은요 국가가 소유합니다. 이건 국유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죠. 그리고 이 광물에 대한 이제 권리를 이제 광업권이라고 해서 따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채굴의 광물하고요 건물은 어떻습니까? 여기 두 가지만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토지의 일부일 뿐인 것이죠. 다만 이게 원칙이지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요.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토지 위에 있는 뭐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갖추어졌다든지 명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만 예외적인 현상인 것이죠. 예외적인. 그래서 원칙은 이제 건물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물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물권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뭐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물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라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라는 것은요 공시할 수 있는 것만 물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공시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시를 못하기 때문에 물권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요 공시가 가능한 물건만이 물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돼 있다든지 그 공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명인방법에서 공시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나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요 이것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이건 토지의 일부일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별법상의 예외 이런 걸 제외하고는 토지 위에는 부동산은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토지와 건물만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시면요. 이런 등기부가 그러면은 이 등기부, 요게 등기부가 되는 거죠. 이 등기부가 예,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제 등기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거기에 있어서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X 토지와 Y 건물. 보통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X 토지와 Y 건물 두 개의 물건을 가지게 되겠죠. 항상 이것은 독립적이니까요.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자,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등기부를 소유자별로 편성을 하게 되면 등기부는 하나가 있겠죠. 결국 이제 등기 기록이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별로 하게 되면은 하나의 등기 기록에 X 물건, Y 물건을 정리를 할 텐데 우리의 등기부는요. 소유자별로 등기부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별로 편성이 됩니다. 물건별로.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러니까 물건이 두 개이면은 등기 기록도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별로 편성하게 되면 인적 편성주의가 될 것이고 물건별로 편성하면 물적 편성주의가 될 텐데 우리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 해가지고 각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두 개면은 두 개의 등기 기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구분 건물은 다 이렇게 지금은 무시하십시오. 구분 건물 우리가 3, 4, 5에 하니까요. 지금은 무시하시고 일반 건물만 보시면 되고. 자, 3번 보시면 이제 등기 기록의 양식이요. 그러면은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예, 개별 등기 기록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하나의 등기 기록의 이제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죠. 자, 그 양식과 관련돼서요. 여러분들 뭐 기억부터 보시죠. 우리가 지적법 하면서도 많이 했죠. 그 양식은요. 일단 부동산마다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표시해 놓은 이 등기 기록 안에서 부동산을 표시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표시란이라고 하고요. 표시란. 그리고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항란이라고 합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이제 사항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다시요. 이제 표시란은요.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표시한 부분이 바로 그 등기부의 제목이 되겠죠.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두는 거니까. 그래서 이 표시란은 부동산을 표시해 놓은 표시란을 우리는 그 부동산 등기 기록의 제목이다 그래서 표제부라고 하고요. 표제부라고 하고. 다시 그 사항란에는요, 이제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권리는 굉장히 많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항란에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우리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공시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으면 공식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요. 다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보기 좋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항란은 다시 둘로 나눠 가지고요.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당권 등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두 개로 나누는다는 거죠. 한꺼번에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때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갑구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이제 을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 그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나오죠.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자, 그러면 각각 이 표제부하고 갑구나 을구에는 또 어떠한 사항들이 기록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밑에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 외울 필요가 없고요. 천천히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 등기부는 전체적인 이해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자, 등기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24페이지 보시면요. 등기부 견본이 있습니다. 견본이 있으니까 이제 등기부 견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먼저 토지 등기부 보죠. 밑에 토지 등기부 견본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요. 표제부가 나오죠. 표제부. 자, 표제부 오른쪽 보시면 이제 토지 등기부니까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는지 먼저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표시 번호가 나옵니다. 표시 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가 나오죠. 그래서 접수 보시면은 2000년 5월 5일 여기 밑에다가 접수일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접수일자. 라고 쓰신 다음에 접수일자라고 쓰신 다음에 그 밑에가 이렇게 써요. 접수번호 이렇게 쓴 다음에요.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만 해두시면 돼요. 이 접수번호나 접수번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접수일자만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등기부에 우리가 항상 지적법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죠. 소재 지번 그리고 지목 면적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 지번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이제 365의 23번지 집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재 지번에서 부동산은 특정될 수 있지만은 그 지목이나 면적도 등기부만 보고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목 면적도 기록해 줍니다. 이것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목은 되고 면적은 500제곱미터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등기 원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등기 원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등기 원인을 기록을 하고요. 자, 등기 원인 위에다는요. 이걸 쓰세요. 등기 목적 쓴 다음에 등기 목적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입표를. 등기 원인에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그 위에 등기 목적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다 기억하기 힘들면요. 그냥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된다. 요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뭐 천천히 기억하셔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구요. 이제 부동산 표제부에는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 가장 중요한 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갑구에는 갑구 오른쪽 보시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갑구에서는 이제 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왼쪽에 순위번호가 있죠. 순위번호. 위에서는 표제부고 부동산 표시하는 부분이니까요. 표시번호라고 쓰고요. 이 상란에는요. 순위번호를 써요. 이 순위번호는 권리가 서로 충돌을 했을 때 누가 우선되느냐는 순위번호에 의해서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위번호. 순위번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위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목적이 있죠.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이 등기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요. 표제부요. 갑구에 항상 1번은 뭐가 되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면 그때 최초로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갑구 1번은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이 등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이렇게 있죠. 접수. 그러면 접수 밑에 보시면은 2000년 5월 5일 이게 접수 일자가 되겠죠. 그리고 제 1234호 이것이 옆에다가 이제 이게 접수 번호예요. 접수 번호.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접수 번호도 기록을 합니다. 접수 일자 위에. 이것은요, 접수 번호는 이런 것 때문에 접수 번호를 적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뒤에서 보겠지만 등기를 신청해서 이제 등기소에서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이제 바로 접수가 되겠죠. 접수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은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A은행 가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X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3억을 빌렸어요. 저당권 설정을 3억 빌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요, 갑이 B은행 가가지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3억을 빌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그러면은 A가 같은 날은 그렇고요. 그러면 한 이틀 있다가 해보죠. 이틀 있다. A는 3월 3일 날 가서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고요. B랑은 3월 5일 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A는 3월 3일 날 바로 신청해서 접수가 되고 B는 3월 5일 날 신청해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등기는 누구 거부터 해버렸냐면요. B 거부터 등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등기관이. 자, 그러면은 B가 우선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등기관에요. 자기 자의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등기관이. 그렇죠? 등기관이 마음대로 순위를 결정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요. 그 등기의 순위는 언제로 보냐면요. 접수한 때로 소급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접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그래서 급행료를 주면은 더 빨리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우선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해서 신청하면 바로 접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비등기가 먼저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누가 1순위가 되느냐? A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A가. 그러니까 접수일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등기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수일자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A가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 물건을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다 못 갚아서 5억으로 떨어졌을 때 이럴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6억으로 떨어져서 다 만족을 받으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만족을 못 받는 거죠. 5억으로 떨어졌을 때. 그럼 권리가 충돌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이때 정할 때 누가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된다. 그래서 등기를 할 때도요.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접수일자는 중요한데 만약에 같은 날 됐어요. 같은 날. 그러면 여기에 접수일자를 보면은 시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날짜만 됐어요. 그러면 같은 날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날 여기서 돈 빌리고 또 돈 빌렸어요. 이럴 경우에 누가 우선되느냐? 이때는 접수번호를 보고 따져요. 그러니까 먼저 접수한 사람이 접수번호가 앞서겠죠. 그러니까 그 접수번호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굉장히 중요하죠. 권리가 충돌됐을 때 같은 날 만약에 됐는데 A보다 B가 먼저 가서 은행에 가서 먼저 접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전에 가고 한 2시간 있다 이 사람이 접수를 됐어요. 그럼 같은 날 됐는데 이 사람이 접수번호가 빠르면 얘가 1순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접수번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권리는 이렇게 충돌될 수가 있지만은 부동산 표시는요, 충돌될 일이 없습니다. 충돌될 일이 없는 거죠. 5층짜리 건물이 서 있으면 이건 5층짜리 건물이지 이것이 10층짜리 건물이냐 5층짜리 건물이냐 이런 충돌이 생기지는 않겠죠. 부동산 표시는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서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 문제가 없습니다. 충돌 문제가. 누구나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는 이렇게 다 만족을 못하는 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접수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지만은 이제 갑구나 을구에서는 이렇게 접수번호를 기록합니다. 같은 날 등기됐을 때를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등기 원인이 있는데 쓰세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입표. 그래서 빈 공문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권리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는 전우치 해가지고 이제 소유자 성명 이외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소도 적는 거죠. 지금 이제 도루명 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를 쓸 때는 도루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주소는 도루명 주소를 사용하지만요. 토지의 표시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전 우리 구주소 있죠. 그걸 그대로 사용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니까 소재 지번은 동리 쓰고요. 번지수 쓰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법이나 등기법에서는요. 특별히 도루명 주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소유자 주소 적을 때만 이제 도루명 주소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해가지고요. 이제 그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럼 이거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이고요. 자, 접수는 이제 2002년 9월 9일 날 이제 접수가 된 것이고, 그때 접수 번호는 2555번이고요. 자,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요, 이제 그 원인도 적습니다. 무엇 때문에 등기가 이전이 되는지. 그래서 이 등기 원인은 2002년 9월 7일에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이 매매가 등기 원인이 될 것이고 9월 7일은 그 원인 일자가 되겠죠. 매매한 날짜, 등기 원인 일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요, 이렇게 등기 원인을 적어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요. 이것이 자,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등기부에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을이 소유자가 되면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부의 소유자가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에 또 통지를 하는 거죠. 야,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을로 정리해라. 그리고 국세청에도 통지를 합니다. 이제 을이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매매했으면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 걷어라 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 여기가 등기원이 증여면 어떻게 됩니까? 증여세 걷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상속이면 상속세 걷어라.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걷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를 걷어야 되느냐, 뭐 증여세를 걷어야 되느냐는요, 등기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부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을 때요, 얘들은 등기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장부에는 옛날 소유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옛날 소유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에게 세금 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갈 때는요,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 등기부 확인하지 않고 고지서 보내면 어떻습니까? 잘못 보냈으니까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보낼 때요, 이 등기부를 보고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상속을 통해서 보존 등기, 뭐 매매를 통해서 보존 등기 이런 게 없잖아요. 건물을 신축한 거잖아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등기 원인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등기 원인은 과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요, 이런 걸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을 기록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원인을 기록하는 것은 이런 거 다른 데서도 이렇게 과세에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또 권리자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홍길동으로서 주민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는 거죠. 주소가. 자, 그러면 갑구에는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순위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접수 일자, 접수 번호,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소유자.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부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기록되느냐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을구요, 을구. 자, 을구에는 소유권 유예의 권리가 기록되는데 이제 여기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보통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저당권을 공부하실 텐데 저당권은요, 실제 현실에서는요, 여러분 저당권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특수저당권에서 배우실 텐데 현실에서는 저당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근저당권이죠. 90%, 95%는 다 근저당이에요. 자, 그래서 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죠. 저당권은 이런 거죠. 자기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부동산을 담보로 A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3억을 빌리면은 은행에서는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이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이때 돈을 빌려줄 때 확정 채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으면 저당권이 되고 그런데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잡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요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것은 근저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통장을 주죠. 마이너스 통장을 줍니다. 그럼 이자까지 생각하기 때문에요 3억을 빌리면 한 3억 3천 정도를 마이너스 통장을 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계약 언제 1년 후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통장 잔고가 0이 되겠죠. 근데 빼서 씁니다. 빼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3억까지 빼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또 갚아갈 수도 있는 거죠. 어쩔 때는 또 통장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얼마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저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은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저당이 되는 거죠.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현실에서는 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야 돈을 빌리는 사람도 조금씩 갚아가게 되면 이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요. 3억을 여러분 저당권 시간에 공부하시면은 3억을 빌려줬을 때는요. 그 지연이자는 1년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것은 후순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이너스 3억 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떠세요? 이 사람이 최고 한도가 3억, 마이너스 3억이니까 밑에서 그 다음 빌려줄 사람은 3억 공제하고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3년분을 가져가든 5년분을 가져가든 이 보험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지연이자를 1년분, 2년분, 3년분까지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은행도 유리하고요. 근저당이. 빌리는 사람도 조금씩 갚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도 유리하고요.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이 다 근저당을 유리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이런 확정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현실은요 95% 이상은 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 보면은 다 근저당권이지 저당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려운 내용을 했나요, 너무? 민법 시간에 하게 됩니다. 민법 시간에. 아마 입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아실 것이고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요, 등기부 보시면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용익물권에서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거의 없어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등기부 보면서 지역권, 지상권, 민법 하니까 들었지 처음 들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들어볼 일이 없는 거죠. 전세권도요. 전세 들어갔을 때 등기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새? 아파트 전세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된 전세권도 거의 없는 거죠. 그럼 현실은요. 이런 것들이 다 임대차로 움직입니다. 임대차로. 그러니까 용익물권에서 나왔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이요. 임차권 시간에 똑같이 나오는 거죠. 현실은 다 임대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을구에 기록되는 권리는요. 저당권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이 될 것이고 접수는 이제 2008년 10월 10일 날 접수가 됐고 접수 일자죠. 그다음에 접수 번호는 2346.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날짜가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접수 번호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은 2008년 10월 8일 날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 이것이 이제 등기 원인이 되는 거죠.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설정 계약을 적게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저당권이니까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한도 이것이 2억 원이 되고요. 자 채무자는 홍길동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빌렸나 보네요. 그래서 홍길동이 빌렸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되겠죠. 저당권자는 대부분 금융회사들이죠. 개인이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거의 없죠. 우리는 저당권 설정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요 다 금융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뭐 제2금융권 이런 데서만 이제 저당권 설정하기 때문에 보통 저당권자는 다 금융회사랄지 뭐 제2금융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 극히 이제 이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저당권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담보를 잡기 위해서는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갚으면 돌려주겠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담보를 잡기 때문에 이런 걸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민법은 이제 민사특별법 시간에 이제 가등기 담보 이런 것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일반인들은 양도담보나 가등기를 잡고 은행 금융기관들이 이제 저당권을 잡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리자 나오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충 이제 등록되는 내용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는 내용은 동일하죠. 제목이 동일하잖아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 권리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좀 틀릴 뿐이지 제목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갑구나 을구는 기록되는 내용 동일하고 그다음에 표제부가 이제 약간 좀 다르게 기록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이 공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자 그러면 등기부의 양식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이요.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이요. 그래서 밑에 2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갑구에 기록되는 사항과 넘기시면 을구에 기록되는 사항이 이제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표 한 2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소유권은 갑구, 그냥 소유권 위에 권리는 을구 하는데요. 우리가 또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권리들은 어디에 기록되는지가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천천히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위에 권리는 을구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222페이지에 있는 구분건물 등기부는 우리가 3, 4, 5를 하니까 넘어갑니다. 이건 상가나 아파트니까 이것은 넘어가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등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등기에 관한 기타 장부 있는데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넘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필요한 것은요,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제가 모르셔도 된다는 것은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혹시라도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3, 4월이나 5, 6월 달에 그냥 몇 가지만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뭐 장부의 보존, 관리, 공개 있는데 이것도 거의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요. 3, 4, 5, 6월에 찍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등기법에서 주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쭉 넘기시면은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등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은 이제 234페이지 보시면 등기 사항이 나옵니다. 등기 사항. 요거는 우리가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요거 기억해야 될 거 딱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 사항은요. 등기 사항은 이거 많이 했죠. 자, 보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 권리 관계가 기록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등기 사항이 되겠죠. 등기 사항.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럼 등기 사항에 대해서는요 거의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사항은요, 등기 사항이 되는 이제 물건이 있겠죠. 물건은 부동산만 등기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밑에 보시면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해가지고 나오죠. 등기할 수 있는 것은 1번 보시면은 민법상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어요. 동사는 점유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만 등기 사항이 되고,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있기 때문에요. 특별법에서 의한 예외적인 현상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만, 아니 건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착물 중에서도 뒤에 있죠. 건물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임목법상 임목등기는 임목법이란 특별법에서 등기가 되는 것이지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시면 또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건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독립된 물건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보시면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왼쪽에 있고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도 별표 2개만 쳐놓으시고요.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단순한 암기하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토지와 건물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밑에 235페이지 보시면 등기할 사항의 권리예요. 자, 이 권리는, 자, 그러면 어떤 권리가 등기가 되느냐 해서요. 보죠.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물권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채권은 원래 등기할 수 없지만 채권 중에서 예외적으로 부동산 채권이 등기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중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임차권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매매 시간에 봅니다. 계약법에서 환매권. 민법에서요, 이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이거 등기할 수 있는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민법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민법에서 임차권,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요. 자, 물권은 원칙적으로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물권 중에서도요, 이 점유권, 부동산을 점유한다든지 부동산을 유치한다든지 부동산 유치권. 자,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과 유치권은요,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는 권리예요. 내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점유권이 있는 것이고,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물권이 아니라는 거죠. 유치권도 내가 유치하고 있다. 유치가 바로 점유죠. 유치하고 있을 때 유치권을 갖는 거고,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유치권은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에서 공시될 수 있는 성질의 물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일단 부동산 물권이 등기할 수 있는데, 부동산 물권에는 이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용의권들은 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저당권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내용인데요. 권리지을권하고 맨 뒤에 채권 담보권 체크만 해두세요. 이런 것도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고, 맨 마지막 5번 보시면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가등기. 가등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최일희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법하고 겹치는 부분은요, 약간 이제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 2월에는 여러분이 그 최일희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어디까지 했습니까? 했더니 등기의 그 요건까지는 다 했대요. 실체적 요건 이런 것들 중간생략 등기. 알겠습니다. 가등기도 했대요. 자, 안 한 부분이 그럼 어디를 안 했습니까? 했더니 등기 효력 중에서 이제 추정력부터는 안 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추정력만 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요,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부분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하긴 하는데요. 1, 2월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민법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3, 4월에는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을 한 4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등기법 시간이 한 주가 빠지니까 민법과 겹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약간 생략을 하고 갑니다. 자, 넘기시면요. 23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핵심 다직 해가지고요. 여기서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왼쪽에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서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도 별표 2개 쳐두시고요. 이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등기법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체크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 보시면요.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 요 부분만 제가 좀 잠깐 설명할 거예요. 요 부분만. 그래서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라는 개념은요. 등기법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권법 시작하게 되면 물권법 첫 조문이 185조에서 물권 법정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6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여러분 민법 186조 아주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187조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물권 변동이 발생했을 때요. 부동산에 대한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죠. 등기가 필요 없다. 이것이 민법 187조에 나와 있는 거죠. 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서가 있죠. 만약에 그 물건을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등기라는 말은요 최초에 등장하는 것이 민법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이 뭐 어떤 물건을 신축했을 때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신축했으면은요 아직 지적공배 등록도 안 돼 있어요. 지적공배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등기부터 당연히 없겠죠. 그럼 이 물건은요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소유자 없는 물건이 되는 건 아니죠. 갑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이것은 법률 행위에서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 되겠죠. 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 물권은 변동돼요. 그러나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을한테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매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려고 해요. 매매를 통해서 이것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 사람은 법률 행위로 취득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약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갑 앞으로 등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하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처분을 위해서는 이제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등기를.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요 보통 매매니까요 당사자 둘이서 다방에서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깁니다. 근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당사자들끼리 다방에서 소유권 넘기면은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등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요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요 딱 봤어요.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등기부가 없으면 소유자가 누구냐 찾아볼 때 어떻습니까? 지은 사람이 소유자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누구나.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한 취득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공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취득하기 때문에 따로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한 취득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나 다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가 필요한 거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처분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여기까지만 규정되어 있죠. 민법에서는.
여기까지 규정돼 있죠. 자, 그런데 민법에서는요. 그러면은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된다라고 했는데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누가 등기를 하느냐 그런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죠. 민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등기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 되지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한다라는 것이 규정이 없으면 결국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를 하는 방법이 규정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등기법이요, 이 민법에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그 절차까지 규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민법의 양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요. 따로 민법에서 직접 그 등기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이 민법에서 어떻게 돼요? 부속 법률로서 부동산 등기법을 만들어가지고 등기법을 만들어서 그 등기 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 되는 거죠. 부속 법률이. 그래서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등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등기 절차요. 등기 절차가 반드시 규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민법이 규정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등기 절차를 민법에서 스스로 규정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등기법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민법이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실체법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만 기록을 하고 그 절차는 따로 등기법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다 등기 절차가 등기법에 다 규정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규정돼 있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죠. 자, 민법에서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존 등기죠. 갑이 신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보존 등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민법상에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는요. 그러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존 등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절차가 없으면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처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도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을 했을 때는요. 보존 등기는 민법상 등기사항은 아니에요. 민법은 물권 변동을 다루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물권은 변동하기 때문에 민법상 등기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절차는 규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규정돼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어떻습니까? 그 등기 절차가 규정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나중에 처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등기 절차. 등기 절차를 다루는데 이 등기 절차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도 그 등기 절차는 다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민법상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사항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보다도 어떻습니까? 민법보다도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등기사항은 훨씬 넓죠. 민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해당되니까요. 절차가 규정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요. 민법은 권리 변동에서 발생 변경 소멸만은 다루지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보다 넓은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이건 외우세요. 요거 이 시간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문 강의 때도 우리 외우셨는데 보이 그래서 아이야 보이 아이야 화장실 설서 좀 철저히 해라. 라고 해서 보이 변소 설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자로 외웁니다. 이것은 여기저기서 써먹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보존 등기 절차도 다루게 되고요, 이전 등기 절차도 다루게 되고요, 변경 등기 절차도 다루고요, 소멸의 절차도 다루고요. 말소 등기가 없어도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말소가 되어야 또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절차를 또 규정해 놓고 있어야 되겠죠. 소멸, 그 다음에 설정, 처분, 제한 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에 관한 사항 했을 때는요. 권리 변동 그러면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의 권리 변동도 다 등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 절차는 이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서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순서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 것이 나중에 우리가 가등기를 하다 보면요. 이 보존 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거 이 두 가지는 가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나머지 가운데 있는 네 가지만 가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순서도 보의, 변서, 설정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나중에 공부하는 데 편하니까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여러분 그 23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죠. 등기상의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요.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6가지가 있는 거죠. 6가지. 그런데 순서는 우리 법에서는 이 순서로 돼 있지만 우리는 이 순서로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처음과 끝이 가등기가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 순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있는 내용은요. 이제 물권 변동과 등기와의 관계 가지고 여기서부터는요. 민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니까 왼쪽 237페이지는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 민법의 내용, 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고 더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제 요걸 다룬다는 거죠. 둘 다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등기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